확대 간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곁으로 조금 더 다가서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 마지막 날입니다. 좀 전에 최고위원회에서도 마지막 최고위원이 참석을 전부 다 격려하면서 박수를 보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당 대표께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홍영표 대표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찬 당 대표의 개회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9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9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찬 당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20대 국회를 매듭지을 제4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오후에 선출을 할 텐데 많은 의원님들이 앞으로 20대 국회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좋은 선택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영표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마지막 확대 간부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의미로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 원내대표단은 윤창호법 통과로 음주운전 사고율이 35% 감소했고 김영균법을 처리해서 산업안전 강화를 통한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일도 했습니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등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경험을 후임 원내대표께 잘 인수하셔서 개혁 입법 과제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4월 국회가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자마자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국당 원내대표를 테이블로 모셔오는 것이 첫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국을 돌며 장애투쟁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좀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애투쟁이 과거에는 언로가 막힌 야당의 저항 수단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제1야당이 일으킨 폭력 사태를 전 국민이 지켜보신 상황에서는 길어질수록 오히려 역풍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 추경 처리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협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민주당은 생애 주기별 기본생활보장으로 온 가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지난 금요일에는 공립으로 전환한 유치원을 방문을 했고 어제는 대한노인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정말로 두 군데를 방문하면서 실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지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르신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받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했고 노인 일자리도 대폭 충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을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고 또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기초급여도 3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 밖에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문재인 케어의 현장 점검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선병원에서 현장 최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가족의 행복한 대한민국, 더불어 잘 사는 고용국가를 만드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1년 동안 원내대표직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참석인데요. 좀 전에 최고위 자리에서도 되게 직을 마치다 보면 시원섭섭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자리에 웃으면서 섭섭하다는 말을 빼고 싶다 할 정도로 1년 동안 정말 애쓰고 힘들게 일해왔지만 당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이뤄낸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로서 길고 길었던 원내대표 1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해찬 대표님과 우리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당의 지도부 당직자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셔서 무사히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이 어느 때보다도 이해찬 대표님과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한 힘으로 정말 야당과의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내대표나 우리 원내대표단의 어떤 그런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당이 이렇게 일치 단결해서 오직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돌이켜보면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본회의를 17번 했고 법안은 통과된 게 한 2,150건 정도 통과가 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 당이 중점 법안으로 지정했던 176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뭐냐 하면 사실은 인사청문회입니다.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71건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제가 33건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인사청문회 중에서도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8건인데 그 8건은 단 한 건도 낙마 없이 전원 통과가 돼서 참 그것이 보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국회 상황이 또 어려워져서 그것은 참 원내대표로서 후임 원내대표에게 굉장히 또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국회가 장기간 이렇게 중단되어 있던 상태에서 국회 정상화가 이제 첫 번째 과제였는데 이번에 또 우연히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정말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가 아마 대권에 대한 이 욕심 때문에 국회를 볼모로 해서 이렇게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정확한 표현은 대권 투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국회를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파탄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원내대표를 하면서 의회 민주주의의 정신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서로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는 있지만 우리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 한반도 평화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고 또 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탄력근로제라든지 최저임금 이런 개선 제도 이런 문제들 여야의 이견이 없습니다. 국회만 열면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가 한국 경제가 어떤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구조조정도 하고 혁신을 해야 될 이 시기에 예를 들면 현장에서는 빅데이터 3법 같은 것을 우리 기업인들이 너무나 절박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국회만 열면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법안들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어떠한 진전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야당을 더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지 못해서 성과를 못 낸 한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겸허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원내대표로서 꼭 한번 이야기는 야당에 특히 자유한국당에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민주당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생을 챙기고 경제도 살리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 책임은 우리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지금까지처럼 당을 잘 일치 단결하게 만들고 또 앞장서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우리 당의 승리와 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작은 역할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이해찬 대표님과 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지난 1년 동안 언론인들께서 많이 도움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홍영표 대표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원 최고위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정작 중요한 민생 추경, 민생 입법을 외면하고 밖으로 나가서 장외에서 민생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공허한 보여주기식 정치입니다. 너무나 상투적으로 봐왔던 그런 모습들인데 홍영표 대표님이 민생 투쟁이 아니라 대권 투쟁이다 시원하게 그냥 정의를 해주셔서 지금이라도 이런 지적을 받지 않으시려면 당장 국회로 돌아오셔서 중요한 민생 추경과 민생 입법에 함께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는 매우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지난 2018년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11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5달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01을 넘어섰습니다.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주요한 배경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률은 3월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월급 200만 원 이상 급여자가 62.7%인데 이건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60%를 넘지 못했던 그런 지표입니다. 매우 중요한 지표이고 무엇보다 상위 20% 임금 근로자, 하위 20% 임금 근로자의 5배율, 임금 5분위 배율 격차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5배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소비 심리가 살아날 때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추경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바로
처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채를 발행하더라도 올해 우리가 GDP 대비 39.4% 국가 채무 비율을 그렇게 예상했는데요. 0.1%포인트 정도 됩니다. 39.5% 정도 되는데 이는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인 110%에 비해서 대단히 안정적이고 건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IMF가 재정 투자를 확대하라고 권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은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출 주도형 또는 수출에만 너무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안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내수의 비중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바로 우리의 내수를 확대하는 정책이고 이것이 세계 경제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우리의 정책입니다.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혁신 성장 정책 이 축을 제대로 가동을 시켜야 우리 경제가 더욱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숲에 있는 키가 자라지 않는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숲 전체 조화로운 숲을 보기를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 전체 예산을 동결하는 전제에서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는 다수의 국민들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비효율적인 것은 각 정당이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고 정치인들이 본인의 다음 행보를 우선하기 때문이지 국회의원의 수가 적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마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도 풀지 않으면서 친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집이 좋아 보인다고 엄마에게 이것도 사달라고 조르는 격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국민의 의사를 국회 의석수에 좀 더 일치시키는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하지만 국회의원 수 증가에는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지난 7일 자유한국당으로부터 3차 고발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고발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은 의원들까지 고발하는 총극을 벌였습니다. 저 역시 자유한국당의 2차 고발 명단에 포함되었는데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물리적 유형력도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본인들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항에 대해 물타기하고 양비론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막무가내식 고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야당의 정치 행태로는 너무나 지저분한 방식입니다. 자성을 촉구합니다. 최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의 발언을 보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자극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정치 행보를 위해서 지지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치 불신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 취미 삼아 농작물을 가꿀 수 있는 텃밭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에게 텃밭을 가꾸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흙을 만지고 농작물을 키우면 개인의 욕구도 줄어들고 흥분되어 있는 정서도 좀 안정되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저도 아침 일찍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님을 뵙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어버이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노인 돌봄 서비스, 치매 국가 책임제 도입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다양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국가 중에 최고라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는 복지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하위권이며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는 소득주도 성장을 흔들려는 왜곡된 자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경련은 1인당 국민소득이란 쓰지 않는 지표를 활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개념으로 나라마다 노동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뉴스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한 가짜 지표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앞두고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는 가짜뉴스도 홍수처럼 밀려오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방해하는 거짓된 정부에서 우리는 바른 판단으로 바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서로 상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2년 전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전경련이 기지개를 켜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꼭 불편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 하나 더 언급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한성교 사무총장이 당직자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는 어이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당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당직자들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자행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한국당 사무처 노조에서조차 한 총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한 것을 보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제일 나은 선택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먼저 홍영표 원내대통령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소주 한잔 사드릴 기회를 주시면은 일단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어머님, 아버님 저는 뵐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전화라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OECD 회원국의 노인 빈곤율이 14%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4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산업화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신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침해 책임제도의 정착, 그리고 기초연금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정배 의원님이 그 보도자를 좀 내셨어요. 어떤 거냐면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활동을 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낸 사회단체 등을 공보 또는 반정보 단체로 규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해서 방첩 활동을 전개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달을 본다 여러 문건들이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2014년 5월 30일에 작성된 문건을 보니까 세월호 피해자 대책위, 즉 가족분들이죠. 활동을 종북 세력으로 분류하면서 그 대응 방안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응 방법 중에 하나는 주요 집회 장소를 선정해라. 또 다른 하나는 과거에 활동력이 있었던 단체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집회나 시위들을 대처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실행이 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따라서 이런 문건들은 단순한 검토 문건이 아니라 실행을 염두에 둔 문건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돼서도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관련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에피스라는 회사에서 서버를 빼돌리거나 직원들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단어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뜻하는 단어들을
검색해서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좀 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우리 당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를 좀 전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관련돼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지금 검찰은 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다라고 얘기했고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동감을 표하고요. 이런 부분도 역시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막말이 이어지고 있고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경우에 지난 2일 날 4대 강보 해체 저지 범국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나와서 4대 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발시켜버리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막말의 수준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남은 막말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서 살해 협박을 하는 정도 수준 아닐까 생각될 정도인데요. 이런 막말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야당은 이제 막말과 선동정치를 그만두고 국회로 복귀해야 됩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 총재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야당에게 최고의 투쟁의 장은 국회다. 그렇습니다. 야당의 최대 투쟁의 장인 국회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같이 싸우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민생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서른 최고위원을 발언 듣겠습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지난 4일 북한은 저강도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 판을 흔들려는 정도의 의도일 뿐이지 남북과 한미 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미국 북한 미사일이 대화의 분위기를 깰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 역시 미사일이냐 아니냐는 군사적 정의보다 그 행위가 갖는 정치 외교적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은 긴급한 식량 지원을 비롯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경제제재와 관련이 없다면서 북한과의 대화국면 유지를 위한 유연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017년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의 북한 모자 보건 영양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유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아직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를 했더라면 북한이 지강도 이긴 하지만 무력 시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판단과 그리고 타이밍, 결단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국제기구 조사에 따르면 올해 북한 식량 사정은 가뭄 등으로 인해서 1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긴급한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면 136만 톤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상 지원 탓도 있지만 대북 제재로 비료나 연료, 농기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인위적 재난에 가까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같은 동포로서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고리구실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태도 변화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제안한 4차 남북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여러 문제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일 터입니다. 북한의 적극적인 응답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1973년부터 법정 기념일인 그 어버이날입니다.
그동안 뭐 전쟁과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모든 이 땅의 어버이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현재 상황을 보면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빈곤 속에 살고 계십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빈곤 인구이고요. 특히 이제 1분위에 소속된 노인 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제를 좀 확대하면서 기초연금 부분에 있어서 소득하위 20% 노인들 134만 명에게 25만 원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국가 책임제도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어제 복지부에서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독거노인 대상 치매 검진을 실시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치매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그 어린이날 참 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이 가족이 7천만 원의 빚으로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그 부모가 모두 실직을 하면서 그 개인 회생 제도를 통해서 월 80만 원씩 빚을 변제하고 있었지만 실직으로 아마 이 빚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 파산이나 아니면은 변제 계획안 같은 변경 신청 이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국민들 속에 알려지지 않아서 이 안타까운 죽음을 저희가 막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40조 원의 그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소관 정리되었지만 여전히 200조 가까이의 수정되는 숨은 빚이 약달적 추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 능력이 없거나 오랜 기간 채무 기록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단절된 상환불능 채무자에 대해서는 파산 신청 등의 그 제도적인 문을 쉽게 두드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연석을 위해서는 그동안 이런 한계 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소득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빠른 파산 유도 및 파산 신청 금액 지원, 제도권 금융의 자체 채무조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을 위한 홍보 활성화, 또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중금리 정책 금융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저희 당 정책이랑 지속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가계부채 민생대책을 조만간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형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0일 후면 5.18 39주기가 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독일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서 광주는 한국 현대사를 상징하는 도시이며 한국인들은 광주에 마음의 부채를 갖고 있고 지금도 많은 한국인이 광주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스스로 정의로운지 되묻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의 비극은 그리고 한국인에게 두 개의 자각과 한 개의 의무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자각은 국가폭력에 맞선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자각은 국가의 폭력 앞에서도 시민들은 항쟁 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약탈이나 절도 등이 없이 엄청난 자제력으로 질서를 유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개의 의무에 대해서는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39주기에 즈음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 그리고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고 5.18 헬기 사격과 암매장 등 여러가지 증언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지만 그 진실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하루속히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면 물론 5.18 폄훼 발언자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추가 징계와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5.18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광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을지로위원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절감하는 요중입니다. 우리 국회가 민생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조속히 시급히 응답해야 합니다. 소위 민생투쟁 대장정을 한다는 한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은 민생이 아닌 선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영철회와 같은 민생국회에 협력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생을 선거에 가져다 붙인 것은 민생이 나아지면 자기들 선거에 불리하니 민생국회에 협력할 수 없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살이 깊지 못한 매우 가볍고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황 대표가 말하는 민생투쟁 대장정이 민생과 투쟁하며 대권을 향한 장정, 자기들 밥그릇 투정 대장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황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에 20대 국회 개헌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여야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민생은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말이 달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에 야당의 협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설마 빈손 국회를 만들어 놓고 독재 타도 외치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갈 수는 없을 겁니다. 패스트트랙은 외면했어도 민생 트랙만은 외면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생 외면을 계속한다면 민생 전선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겁니다. 을지로위원회는 22건의 민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40건이나 쌓여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은 하나하나가 을들의 피눈물이 그리고 간절함이 배어있는 것들로 을지로위원회로서는 사회적인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빈속 국회의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5월 10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계기로 자유한국당의 가짜 민생에 맞서 진짜 민생 대장정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제3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 당정청이 집중해왔던 가맹 분야, 공기업 분야, 하도급 분야 등 5대 분야 10대 과제를 집중 중간 점검하고 향후의 현장 방문과 간담회, 과제별 당정청 회의 등 시급한 민생 문제의 집중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실천적으로 강구하고 그 성과도 하나씩 내놓을 예정입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진짜 민생 활동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호 사회적경제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전국 사회적경제위원장 김정호입니다. 지난 2월 25일 날 3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번 전국위원회는 단순히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17개 광역 지역위원회 그리고 167개 기초단위별 지역위원회 이렇게 기반으로 한 전국 조직입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우리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151분이 당선되셨는데 그중에 40여 명이 사회경제연대, 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번 3기 전국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초단체 차원에서도 당정 협치가 본격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 관련 입법을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들 중심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조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된 입법과 조례 등을 보다 본격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보다 강력하게 추동할 예정입니다. 또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정책에 대해서 지도 자문을 해주실 전국의 32분의 부문별 전문가들이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지난 4월 30일 날 입법 추진위원과 정책 자문위원들이 함께 연석회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얘기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 분야가 부처별로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주로 창업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그 지원이 찔끔찔끔 되어 왔었습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 관련된 입법이 통과되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적 경제 기업 수가 늘고 일자리도 10,000개 정도 양적인 확대가 있었습니다만 정작 스케일을 키우거나 또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는 등의 질적 발전에는 여전히 미약하다,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이 앞장서서 관련된 입법들을 적극 추동하고 또 현행제도 하에서라도 공공기관부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 분야의 촉진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셨고요. 특별히 부처별 칸막이를 낮추고 지역 현장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통합적인 지원, 육성 방안이 좀 더 내실화돼야 된다. 그래서 당이 앞장서서 새로운 영역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가 진출해 가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특별히 사회가치 연대 기금 등 사회적 금융 이 부분에 좀 강화가 당에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고요. 아무튼 이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당의 지도부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두관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발언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영표 원내대표님께서 함께하시는 마지막 박대감 회의입니다. 원내대표 취임 후에 지방선거를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어 주셨고 그 결과 전국의 많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들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 통과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지방일괄이양법을 상정시키고 각 관련 상임위 의견 제출까지 마치도록 이끌어 오셨습니다. 또 정부의 각 지방정부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정부 예산에 반영시키고 재정 분권을 위해서도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정부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대신하여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자유한국당 장애투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은 그 첫날부터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지역과 행당의 목소리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장애투쟁은 민생 해방투쟁이며 민심무시 대장정입니다. 지난달 25일 참조지방정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와 지방의 4대 협의체와 함께 자유한국당의 거짓 선동과 국민 겁박의 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일을 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에 내려가 거짓 선동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민생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오직 자당의 기득권 사수를 위해 민생과 싸우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행태는 숙제를 하랬더니 집을 나간 격입니다. 제1야당이라는 정당이 국회에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민생법안과 추경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와 지역 골목골목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 개헌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지난해 지방 일가지 양법 통과 무산, 2월 국회 무산, 그리고 4월 국회 역시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돌아와 숙제를 하고 성과를 내어야 합니다. 지방정부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해 다시 한번 엄중한 경고를 담아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속히 국회로 돌아와 지방 분권과 민생 입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선진규 전 노인이라고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보고 말씀을 드리지 않기로 했는데 어제 당 대표께서 대한노인의 의원들을 위해서 방문 인사로 가셨는데 그 부분이 아주 좋아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 정당 대표가 어버이날을 기해 가지고 이렇게 찾는 걸 처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주 고무적이었는데 그런데 이 준비를 10일 전부터 여기 당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다 굉장히 예를 치러주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고무되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17개 그러니까 시도 위원장 전체가 다 왔어요. 간부시들이 다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된 상태에서 이 정중하게 맞아대고 서로 맞아주는 사람과 우리 방문하는 사람이 참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거기서 조정식 우리 정치위원장님께서 노인 복지에 대해서 소상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가고 나서 우리 다 가시고 나고 난 뒤에 자기들끼리 이제 다시 모였답니다. 모여가지고 이야기가 우리 그래 그동안 너무했지 않나. 이제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노인다우시자. 노인이 노인다우시자. 이런 이야기가 아주 있었답니다. 야, 그러면서 실제로 듣다 보니까 노인복지는 지금 민주당에서 다 했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당에서 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참 그건 너무했다고 자 이런 이야기도 농담하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 한국당에서 내일 3시에 어버이날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 장소에.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할 것 없고 그래서 저한테 좀 험한 소리를 해서 노인다우지라 자식 중에서도 좋은 자식들도 나쁜 자식도 있는데 처음부터 따독거려야 되지 인내를 갖고 잘 말해줬으면 좋겠다. 저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